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녹화하는 용정호 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뭐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러시아 문제라던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의 이제 고체 ICBM 발사, 이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발사에 있어서 아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이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에 폴 르케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제 드디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해서 ICBM을 쏠 능력이 됐다라는 걸 갖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이제 일으킬 것 같은데, 폴 르케메라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럼 참 이상한 거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단연간에 걸쳐서 국경이 봉쇄당했었는데, 어떻게 그럼 최근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북한이 저렇게 상당한 속도로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을까? 결국 뭐 이런 의문은 뭐 뻔하죠. 결국 뒤에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도와줬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밀히 진행됐다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이제 첩보 위성이나 여러 가지 스파이들이 온갖 활동을 다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한 그런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 뭐 정황으로 봐서도 요 최근에 그렇게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부품을 구입하고 저런 식의 이제 고도의 역량을 갖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뭐 자체적인 개발 기술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거 다 놔두고 무기 하나, 오로지 핵미사일 하나만 저렇게 매달린다면은 저 정도의 기술을 갖다가 축적 시킨다는 게 크게 뭐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저거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미사일 기술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 북한의 능력, 미사일 기술 능력에 대해서 그걸 폄하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르케메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계속 추진하면서 실사격을 해야 된다. 실사격 훈련. 그냥 공포탄 쏘고 이럴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실탄을 이제 사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사령관들이라든가, 그 다음 국방부 관계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위협, 북한의 위협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꼭 예산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라든가 특정 국가의 안보적 위협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현황 분석을 쭉 내려놓고 나서는 꼭 마지막에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좀 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이왕은 이런 이번에 최근에 이 고체 ICBM 이거는 정말 이제 올 때까지 왔다, 갈 때까지 갔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일본에 아는 전문가들과 이렇게 몇 번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이거는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최소한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 일본은 북한에 완전히 뒤처졌다. 완전히 자기들 앞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천 기술이라든가 일본이 어느 정도 그런 가지고는 있죠. 옛날부터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었고요. 일본도 관측 위성입니다만 오쯤이라고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만, 지금 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제약 때문에 무기 개발에는 그렇게 이제 오히려 한국보다 더 뒤지는, 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 난동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무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군비를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확보했다. 어찌 보면 잘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EEZ라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게 뭐냐, 그게 영해하고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 여쭤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런 문제들 의문사항들을 위키피디아 이렇게 쳐보면 대충 다 나옵니다만, 그것도 좀 찾기가 귀찮으시다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와는 다릅니다. 영해와는 다른데, 영해는 여하간 그 바다 안으로 다른 외국 배가 진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사기를 통해서 격침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해야 되겠죠. 근데 배타적 수역 같은 경우에는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함선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업을 한다든지 어떤 지하자원을 채굴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해당 국가, 근데 일본 같으면 일본이 어떤 그게 수산물 확보라든가 제한적인 채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배가 더 나들 수는 있으나 거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한 활동을 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EEZ라는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북한이 쏜 미사일은 이 배타적 경제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해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을 개발을 했는데 그럼 우주에 설치된 그런 위성들이라든가 그런 군사 위성들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우주 안보 자산들 이걸 갖다가 격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Secure World Found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년 6월 달에 무슨 국제 세미나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반우주 역량 보고서라는 걸 갖다 제출하면서 미국의 또는 서방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의 어떤 그 미사일이라든가 무기 체계에 대한 특히 우주 부문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을 갖다가 내놓았는데 북한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이제 우주 자산 미국이 설치한 우주 자산에 대한 파괴 능력은 이제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 정도의 능력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직격 이제 파괴 능력 이것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제 상승하는 수직 상승식 위성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감지하는 문제 이런 것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 다음에 고도 제어 능력도 현재로서는 미비한 상태다. 그러니까 아마 우주에 설치된 그런 어떤 그 첩보위성이라든가 군사위성까지 북한이 제거할 능력은 없다. 다만 일단 실제 하지 않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미국까지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 수 있는 능력은 갖췄다라는 것 갖다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애써 그걸 부인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실제 그런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정도 능력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제 역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니까 군비를 증강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그 무기체계 개발, 특히 화성 18호 이거는 상당한 아마 적잖은 쇼크를 준 것으로 그렇게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일부에 이야기한 윤석열 어떤 우크라이나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만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난리를 쳤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비우호국으로 한국을 지정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메드베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갈 협박을 했냐면은 북한에 러시아가 지원한 우수한 최신식 병기들이 있는데 그건 너희를 향해서 쏠지 모른다. 요딴 식의 이제 완전 깡패성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러시아나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국가로서의 수준 이런 것들 대충 이제 감지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2부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결국 북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공교롭게도 우리 북쪽에 살고 있는 요 세 나라는 문명이라는 척도에서는 도저히 근대 국가가 될 수 없다. 아마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이런 이런 국제 문제라든가 그럼 한국의 어떤 주권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때마다 저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 문 정권이 그렇게 길을 들인 겁니다. 워낙 친중제이고 친북적인 또는 친러적인 그런 저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들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식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중국을 화나게 해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저자세고 이제 수세적인 그런 외교를 펼쳤는데, 이제는 전혀 국면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껄끄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사고를 쳐야 나중에 수습하기도 쉽고, 나중에 참다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더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겨우 이제 1, 2년 지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간에 중국, 러시아가 잠자고 있던 요것들은 이제 자기들 소나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괴뢰 정부 또는 조공 국가로 생각했었는데, 요즘 와서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톤이 다르다 라고는 이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좀 늦긴 합니다만 이 국면에서 만약에 한 발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가 여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게 된다면은 다시 아마 새로운 형태의 조공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컨대 현상타파, 무력에 의한 현상타파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중국 애들 또 난리를 쳤죠. 그래서 침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불장난 하면은 타 죽을 수도 있다, 이딴 식의.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 애들이 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유사한 맥락이겠죠.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 이제 반박을 가하니까 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특별히 한국을 지칭해서 불장난을 하지 마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살짝 뺍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은 하긴 짱깨들도 그렇게 배포가 큰 놈들은 아니에요. 일단 한번 내뱉고 나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교적 침착하게 한국 외교부가 대응을 잘 했는데, 일단 앞으로는 여하간 쟤들이 저런 식의 전략 외교식의 어떤 막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곱하기 2배로 막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처럼 우리도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어차피 깡패는 깡패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선한 목자 스타일로 가가지고는 깡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싸움은 이제 쉽게 붙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배포나 배짱이 있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만 발언 이런 걸 하고 나니까 국외가 아니고 오히려 국내에서 난리를 치죠. 특히 이제 중도라든가 우파에 속한 놈들까지 한국의 주요 이제 보수 매체들까지 경솔한 행동이었다, 경솔한 발언이었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기는 거는 그 중에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데 걔들을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수세적인 저자세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논조로 이야기하는 게 좌파는 불문하고 우파 꼴통들의 일부까지 요딴 논리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한국만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가장 타격이 크죠. 호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역시 제1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뺐지 않습니까? 구글도 망했고, 코카콜라, 피자헛 다 빠져나왔습니다. 스타벅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압박을 넣어서 빼냈습니까? 아니거든요. 기업들의 자체적인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다 손해를 보고 나옵니다. 일본 기업들도 나왔거든요. 작년 12월까지 일본의 도시바는 37개 공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놈들이 하는 이야기 보자면은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의 거래가 별로 없는데 한국만 유독 중국 경제에 의존적이니까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된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웃긴 이야기죠. 다른 나라들도 다 고통이 따릅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한국만 이토록 찌질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일본의 농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좌파들이나 우파들이나 너가 하는 게 좀 웃긴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저자세 이야기를 하면서 걔들을 갖다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두 나라를 갖다가 조금 신경을 곤두세게 하는 이야기 하게 될 때 한국에 있는 좌파나 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국의 기업이 손실이 어떻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한국의 좌파들이 언제 한국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이거죠. 한국의 좌파들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오히려 그 여기였잖아요. 천안은 폭침이 돼도 자작극이라고 떠벌던 놈들이, 떠버리던 놈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전 세계 이런 나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좀 중립적인 일본의 농객들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 나라에는 평소에 안 하던 짓까지 하면서 그걸 갖다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일본 애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좌파들, 우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좌파들 민노총 계열, 정교조 계열, 민주당이 언제 저가 한국의 기업 이익을 갖다가 우려해서, 그럼 한국의 기업 이익을 우려해서 민노총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까? 이 좌파라들이.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약간의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서방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요딴 식의 논리를 갖다 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중국 놈들도 그렇고 러시아 놈들도 그렇고 그간에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봤냐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의 약간의 배포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하나 취임되자마자
제대로 어떤 뭐 행정부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을 했거든요. 이 새끼가 중국에서 국장도 못한 놈입니다. 대사라고 다 대사가 아니거든요. 과장 출신도 있고 국장 출신, 실장 출신, 심지어 차관급 출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격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미국, 일본 대사는 만나지도 않고 제일 처음에 만난 게 주한 중국 대사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한 거죠.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중국에 대해서 제자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최근에 마치 또 이제 또 웃기는 해프닝이 생겼죠. 프랑스에 있는 중국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구소련 체제로부터 떨어져 놨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독립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한 적이 왜 없어요? 다 유엔에 가입했는데. 여러 가지 조약이나 증거들이 확고하게 남아있는데, 그런 식의 망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잘 터진 거죠. 한국 윤석열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시점에 프랑스에 있는 중국 대사가 또 요딴 소리, 물론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해서 폴란드를 유치하는 발틱 3국, 특히 동구권에서 더 난리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요 직전에 제가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 가서 이제 친중 발언을 하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외교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라고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 여하간 어떤 그 원칙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마크롱 지도 중국 가서 완전히 삽질했다는 것 같다가 본인 스스로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애들 불장난 하지 마라라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한국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대만의 중국에 대한 복속, 그 다음에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국가들은 이제 그런 불장난을 하게 되면 불에 타 죽을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말이었다라고 싹 빠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의 요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거는 그 중국 대사의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발언이었으면 그건 그 대사를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소환시킨다든가, 그럼 주의를 준다든가 그런 어떤 행정 조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정부의 지시를 받고 중국 대사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근데 왜 그게 또 프랑스를 하냐면 마크롱이 중국에 갔었기 때문에 걔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늦으나마 마크롱이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중국 갔다 돌아보니 세계 여론도 뭐 쟤는 자기 편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프랑스 국내 여론도 싸늘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중국 방문한 거 완전히 이제 뭐 그냥 싸그리 지금 이제 쓰레기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요게 이제 그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난국에 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거는 윤 대통령이 한 대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발언 그거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될 발언을 좀 늦어나마 그나마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건데, 일단 그럼 이 발언을 갖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후속 조치를 할 거냐. 그거는 지금 정부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또 주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또 후퇴한다든지, 또는 다른 말로 적당히 희석시킨다든지 라고 하게 되면은 더욱더 서방이나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뱉은 말이니까 철저히 그에 걸맞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게 뭐 최근에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20, 30대가 뭐 북한보다도 중국을 더 싫어한다 이런 가지 그런 어떤 앙케이트 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부 순서를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탈리 만스키라는 이제 러시아계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망명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체제 반 푸틴 인사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영화를 그간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꽤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 있는 걸로 봐서는 구공산권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의 어떤 질타, 이제 비판 이런 걸 이제 영화로 담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몇 가지 5개 항목에 걸쳐서 지금 이제 러시아의 푸틴의 러시아를 갖다가 규정하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제 명제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푸틴은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인 척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1990년, 91년에 구소련 체제가 붕괴될 때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도 서방과 같은 그런 어떤 인권, 의회민주주의 그런 것도 채택해야 된다. 법치주의. 그래서 리베럴리즘, 자유주의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어떤 기회를 노렸던 푸틴은 자기가 마치 자유주의의 화신이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사실은 본심은 아니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옐친이라는 대통령이 있다가 물러서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푸틴이 거의 뭐 30년까지는 안 됩니다만 거의 25년 이상을 독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메드베예프라고 지 꼬붕하고 번갈아 가면서 총리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푸틴의 시절이었다고 해도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탈리 만스키라는 감독이 하는 이야기는 푸틴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다. 현재 딱 두 가지다. 독재와 공산주의의 회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거가 영광된 과거가 아니고 정말로 왜곡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강압적이고 가장 탄압적인 그런 정치 경제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구체적으로 지금 회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탈리 마스키가 지난번에 만든 이게 지금 내보낼 영상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된 게 아니고 실제 다큐멘터리입니다. 옐친이 정권을 물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 이제 푸틴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옐친이 푸틴 당선자한테 축하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나중에 또 전화하겠지 뭐라고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푸틴은 옐친한테 전화를 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을 이양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친을 이제 완전히 제거시켜야 되는 그런 게 이 영상에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푸틴은 어떤 식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더욱 이제 좀 의심이 가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세 번째인데, 푸틴은 자기가 아무리 러시아의 민주주의, 그나마 약하지만 그나마 이제 토대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토대를 훼손해도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이 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데모라는 게 나긴 합니다만 그게 정권을 뒤흔들 정도의 그런 저항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러시아 국민들은 하는 거는 적당히 빵만 던져주고 적당히 이제 속이고 호도하고 하다 보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건 러시아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잠정기로 결론을 냅니다. 만스키가 어떤 결론을 내냐. 침묵하는 것. 침묵은 정치적 공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빨갱이가 절반 이상 있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물론 좌가 30%, 우가 30%, 그 다음에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40% 정도 됩니다만 왜 제가 빨갱이가 50%가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옆에 빨갱이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제가 빨갱이가 아닌 것처럼 입을 쳐닫고 있잖아요. 근데 걔도 빨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스키가 하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죠. 침묵하고 있다는 거. 침묵은 결국 그 세력과 정치적으로 공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과 크게 다를까요,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가?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측면에서는 비탈리 만스키가 만든 영화를 한번 보고는 싶은데, 이게 지금 화면에 띄우는 그 포스터에 따르면은 그냥 영화 제목이 좀 다릅니다만, 제가 안 바로는 이게 아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개될 때 영화 타이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ith Love from Putin, 막 이런 영화를 다룬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거를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숀 코네리가 나오는 007 시리즈의 두 번째, 그게 With Love from Russia입니다. 러시아에서 사랑을 싣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바로 번역하면은 첩보 영화 제목 같지가 않으니까 007 위기 일발 뭐 이런 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영이 됐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그 흉내내는 게 패러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아마 개봉된다고 하는데 개봉된 날에 따라서 제목은 조금씩 이제 바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침묵은 정치적 공범자다라는 명제와 함께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러시아 국민이라는 거는 스스로 푸틴의 인질이 되었다. 이 스스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비판 의식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요것들은 그냥 요러저러하게 다스리면은 넘어가는 애들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러시아 국민은 근대 시민사회 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어설픈 독재자가 나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별로 국민적인 저항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기껏해 징집을 한다 그러니까 뭐 약간씩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그 다음에 그 체제를 갖다가 타도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러시아를 떠나는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끝까지 남아서 러시아를 갖다 바꾸겠다든가 이렇게 갖다 혁명적 상황을 도래하게 해서 러시아를 전혀 새로운 체제, 전혀 새로운 국가와 사회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주도적인 그런 자발적인 노력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떤 그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비합법적인 그런 권력이 들어섰을 때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아무런 비판의식을 담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회와 국가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거는 굳이 제가 답을 안 드려도 그 끝이 어딘가 하는 거 여러분들 뻔히 아실 겁니다. 1984년에 조지 오웰이 만든 그 사회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가상소설에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 세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꽤 있죠. 저는 그 중에 한국도 하나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보라든가 그런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건설적인 비판적인 의식이 없이 단순히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조그만 이익 집단의 논리에 놀아난다면은 그러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러시아의 행태를 보고 한국도 결국에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가능성을 아마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실리 만스키의 이 다큐멘터리 영화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음습한 기운마저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